지민아, 요즘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많지? 브랜딩 불변의 법칙이라는 20년 전에 출판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브랜드는 차갑고 조용하며 활기도 없다. 오직 사람만이 브랜드의 전략, 포지션, 목표 등을 분명히 표명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브랜드가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면 당신 스스로 유명해져야만 한다. 라고 말이야. 요즘처럼 유튜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그 본질은 개인이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지금 지민이 너가 관심이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브랜딩과 요즘 다들 중요하다고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구별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 왜냐하면 너도 잘 알다시피 브랜드는 그저 이름일 뿐이잖아. 어떠한 고유명사도 브랜드가 된다면 너도 이미 브랜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민이 내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SNS 팔로워 모으기, 수익화하기와 같은 강의를 찾아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보다는 너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브랜딩 법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구할 수 없는 전설의 책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소개된 22가지 법칙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법칙을 먼저 소개해 줄게.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법칙도 소개해 줄 거니까 이번 영상 먼저 보고 기다려줘. 그럼 시작해 볼게. 첫 번째 법칙은 확장의 법칙이야.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들고자 할 때 더 많은 사람, 더 넓은 시장을 타겟으로 삼는 우를 범하는데 이 방법은 브랜딩의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아. 지민이 너도 잘 알고 있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브랜드 아멕스를 예를 들어보자. 아멕스는 한때 미국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 27%를 차지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멕스는 시장을 더 넓혀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용카드를 출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점유율이 18%까지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어. 브랜드의 힘은 그 범위에 반비례한다. 내가 이 컨텐츠를 오직 지민이 너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지민이 너도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아주 작은 범위를 뾰족하게 공략해보길 바랄게. 지민아, 만약에 눈이 아프면 사람들은 안과를 먼저 찾을 거야. 내과나 소아과 혹은 이것저것 다 진료를 보는 동네 의원은 찾지 않아. 이건 브랜드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서브웨이라는 브랜드는 기존의 토스트, 빙수, 요구르트 등 온갖 먹을거리를 팔던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서 더 초점을 좁혀서 오직 샌드위치만 판매하는 전략으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어. 브랜딩 불변의 법칙 두 번째는 브랜드는 초점을 좁힐수록 강해진다는 축소의 법칙이야.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는 초점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에도 적용을 해보면 지민이 너의 관심 분야와 차별점을 좁힐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작게 좁혀보길 바래.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야. 지민아, 오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광고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 아마 바로 쉽게 떠오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를 빨리 넘겨야 하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거든. 그런데도 수많은 마케터들이 아무도 봐주지 않는 쓸모없는 광고를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뭘까? 그건 브랜드 구축과 브랜드 유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브랜드 구축은 절대로 광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세 번째, 바로 홍보의 법칙이야. 더 바디샵은 광고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어. 더 바디샵을 만든 아니타 로딕은 광고 대신 환경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앞세워 브랜드 홍보에 매진했어. 신문과 잡지 기사가 끊이지 않았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뷰도 쇄도했어. 이러한 홍보가 명실상부하게 더 바디샵 브랜드를 창출한 거야. 브랜드의 탄생은 광고가 아닌 홍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길 거야. 도대체 무엇을 홍보해야 하는 걸까?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내 브랜드가 최초가 되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야. 뒤에서 최초가 되는 방법도 설명할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봐. 이어지는 브랜딩 불변의 법칙 네 번째는 광고의 법칙이야. 앞선 홍보의 법칙에서 말했던 것처럼 브랜드는 홍보에 의해 탄생해. 그렇다면 그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될까? 아니,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꼭 필요해. 하지만 여기서도 수많은 마케터들이 멍청한 소리를 해. 이만큼 광고비를 쓰면 몇 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광고의 목적은 절대로 매출을 올리는 것에 있지 않아. 광고의 진짜 목적은 내 브랜드의 위치를 나와 유사한 다른 브랜드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하는 거야. 다시 말해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구축된 브랜드의 위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 광고를 하는 거라는 말이지. 국가가 막대한 국방비 예산을 쓰는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쓰는 것처럼 말이야. 일단 탄생한 브랜드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광고가 필요하다. 이제 브랜드 구축과 유지, 브랜드 홍보와 광고의 상관관계가 정리가 되지? 그럼 다음 법칙으로 넘어갈게.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무릇 브랜드는 소비자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아야 한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5번째는 바로 단어의 법칙이야. 지민아, 너는 벤츠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니? 맞아, 품격. 그럼 볼보는? 안전. 이처럼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면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로 자리 잡아야 돼. 그리고 그 단어는 내 브랜드 외에는 아무도 갖지 못한 단어여야만 해. 만약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가 나타나서 자신들이 가진 핵심 가치가 안전이라고 한다면 볼보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거야. 일단 브랜드가 한 단어로 대중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나면 경쟁자들이 그 단어를 뺏기란 거의 불가능해. 그럼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드는 일은 어떻게 하냐고? 그 방법은 초점을 좁힐 수 있을 때까지 좁혀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거야. 볼보 이전에 안전한 차를 위한 시장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벤츠 이전에 고품질의 차를 위한 시장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이카노 TV 이전에 드라이빙북 유튜브 채널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어. 이제 이해가 되지? 지민아, 브랜드가 가장 먼저 주장해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건 바로 내 브랜드가 진짜라는 걸 주장하는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6번째는 신뢰의 법칙이야. 진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브랜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신뢰를 얻게 되면 잠재 고객은 그 브랜드가 하는 어떤 말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그렇다면 내 브랜드가 진짜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이 뭘까? 그건 바로 내 브랜드가 속해있는 카테고리에서 선도 지위를 갖는 거야. 만약 어떤 기자가 콜라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먼저 찾아볼까? 맞아, 코카콜라일 거야. 그럼 만약에 그 기자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를 먼저 찾아볼까? 맞아, 마이크로소프트겠지? 우리가 음식점을 찾을 때 원조를 먼저 찾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럼 이쯤에서 앞에 나온 법칙들도 포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첫째, 브랜드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최초이자 최고가 되는 것이다. 셋째, 최초이자 최고가 되는 방법은 브랜드의 초점을 좁히고 좁혀 나만의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카노 TV가 최초로 드라이빙북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처럼. 지민아, 너도 잘 아는 블랙핑크의 제니는 인간 샤넬이라는 별명이 있잖아. 우리는 누구나 나 자신 혹은 내가 만든 상품이 명품 브랜드가 되기를 원해. 이번 이야기는 샤넬, 벤츠, 다이슨과 같은 고품질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7번째는 품질의 법칙이야. 많은 브랜딩 디렉터들과 마케터들은 제품의 품질을 올리면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갖고 비싸게 사줄 거라는 착각을 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한 제품의 판매량과 인지도가 실제로는 형편없는 많은 경우를 보면 브랜드가 절대 품질만으로는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항상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판매량과 인지도 면에서는 코카콜라가 항상 압승을 하고 있지. 물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당연히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 왜냐하면 추후에 AS 비용이 덜 들거든. 하지만 브랜드에게 품질이란 구매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식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 그리고 그 인식을 구축하는 최선책은 지금 내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브랜딩 불변의 법칙을 따르는 거야. 그럼 진짜 고품질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게. 그건 내 브랜드에 더 나은 이름을 붙이고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지. 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브랜드에 불어넣을 수 있는 속성은 무엇일까? 라고 말이야. 5만원짜리 가죽 가방을 사면서 그것을 고품질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니 내 브랜드의 가격 혹은 내 몸값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높은 가격을 받는 대신 그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해. 지민아, 이 개념을 알고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다들 가성비를 외치며 상품 가격을 낮추고 최저가, 무료 배송, 무료 반품과 같은 말로 어떻게든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서 회사의 운영을 위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원가 절감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품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뛰어들지. 지민아, 지금이 기회다. 우리 명품이 되자. 지민아,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은 브랜드를 구축한 후 어떻게 마케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8번째는 카테고리의 법칙이야. 앞에서도 설명했던 브랜드의 초점을 좁히라는 축소의 법칙을 잘 따른다면 이제껏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맞이하게 될 거야. 벤츠 이전에 고가의 자동차 시장이 없었던 것처럼, 도미노 피자 이전에 피자 배달 전문점 시장이 없었던 것처럼, 이카노 TV 이전에 드라이빙북 채널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선도 브랜드가 되었다면 이후에 할 일은 무엇일까? 내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을 해야 할 텐데, 이때 또 수많은 마케터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 그것은 새로운 브랜드 자체를 광고하는 일이야. 선도 브랜드가 되었다면 브랜드 자체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해당 카테고리를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고객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브랜드가 아니고 새로운 카테고리거든. 마켓컬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마켓컬리 자체에 관심이 갔던 것이 아니고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야. 혹시 내가 만든 새로운 카테고리를 다른 브랜드들이 카피하면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니?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쫓아온 후발주자들이 기꺼이 그들의 돈을 써서 내가 만든 새로운 카테고리 시장을 키워줄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신뢰의 법칙에 따라서 항상 진짜를 원해. 그리고 그 진짜라는 것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한 선도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 선도 브랜드는 해당 카테고리를 홍보하고 시장을 키운다.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선도 브랜드를 찾아온다. 꼭 기억해. 브랜딩 불변의 법칙 9번째는 이름의 법칙이야. 우리는 단기적으로 브랜드가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장기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혼동하곤 해. 단기적으로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특유한 아이디어와 컨셉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 카테고리에서 최초가 되어야 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특유한 아이디어와 컨셉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수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테니까. 결국 남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브랜드 이름과 경쟁 브랜드 이름의 차이뿐이야. 즉, 브랜드 사이의 차이는 제품이 아닌 제품의 이름에 있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이름에 대한 인식에 있는 거지. 이것을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야.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 그저 우리는 삼성의 갤럭시 아니면 애플의 아이폰 둘 중에 마음속에서 더 낫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름을 고르는 것뿐이야. 하나의 기업 혹은 지민이 너처럼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한 개인의 성공 유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브랜드로서 이름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에 달려있다는 점 꼭 기억해. 지민아, 만약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을 모른다면 어렵게 구축한 브랜드를 금방 잃게 될 거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봐. 브랜딩 불변의 법칙 10번째는 확장의 법칙이야. 현업에서 많은 기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대부분 이런 말을 해. 우리는 제품의 수를 더 늘리고 주기적으로 신제품을 생산해서 확장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야.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자신들의 회사명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던 기업이 밀키트를 론칭하는 경우까지 봤다니까. 자신들의 기업과 브랜드 이름이 대중에게 알려졌으니 계열을 확장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이겠지만 실상은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될 거야. 콜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판매량을 지키고 있던 코카콜라는 뉴 코크라는 새로운 라인업을 만들면서 2위 브랜드였던 펩시에게 판매량이 따라잡힌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계열 확장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마켓컬리야. 그들의 상품부터 배송 서비스, 보라색 컬러까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요즘은 좀 걱정이 돼. 산지의 신선식품을 신선한 상태 그대로 새벽에 배달해주는 마켓컬리가 투자금 회수 및 주식 상장을 위한 방책으로 뷰티컬리라는 것을 만들고 심지어 같은 홈페이지에서 식품과 화장품 둘 다 판매하는 지금의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어. 당장은 매출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선택이 확장의 법칙을 위배해서 받는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안 돼야지만 내가 마켓컬리를 지금처럼 잘 애용하겠지만 말이야. 만약 앞선 브랜딩 불변의 법칙들을 잘 따랐다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고 그 카테고리에서 지배적인 브랜드가 되었을 거야. 하지만 아직 좋아할 때는 아니야. 브랜드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거든. 브랜딩 불변의 법칙 11번째는 동료의 법칙이야. 보통 한 카테고리의 지배적인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의 마지막 한 점까지 포획하기 위해 흔히 자신의 호소력을 확대하려고 애쓰기 마련이야. 쉽게 말해 내가 지배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다른 브랜드가 끼어드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 카테고리에서 한 개의 브랜드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탐탁치 않을 거야. 왜냐하면 고객은 선택권을 중요한 혜택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쟁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 언제나 선택은 수요를 자극하는 법이거든. 코카콜라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은 펩시콜라라는 경쟁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야. 맥도날드에는 버거킹이 있고 닌텐도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경쟁 브랜드가 있지. 어떤 브랜드도 전체 시장을 독차지할 수는 없어. 1등 브랜드의 해당 카테고리 점유율은 5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야. 지민아, 이제 너를 쫓아가기 시작한 경쟁자들을 환영하고 너가 창출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는 즐거움을 느껴봐. 지민아, 이번 브랜딩 불변의 법칙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엄청난 실수에 관한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2번째는 일반 명사의 법칙이야. 지금부터 10개의 브랜드 이름을 열거해 볼 테니까 그 중에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름이 있는지 봐봐. 네이처 앤서, 네이처 베스트, 네이처 바운티, 네이처 게이트, 네이처 허브, 네이처 플러스, 네이처 시크릿, 네이처 웨이, 네이처 웍, 네이처 선샤인. 어때? 어떤 이름이 기억에 남니? 아마 10개의 이름 중 그 어떤 이름도 인상 깊거나 기억에 남지 않을 거야. 방금 열거했던 이름은 건강보조식품 전문 매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름들이야. 우리는 보통 브랜드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브랜드가 속한 카테고리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일반 명사를 이름으로 쓰곤 해. 혹은 글로벌, 베스트와 같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단어를 붙이는 실수도 해. 브랜드를 가장 빨리 망치고 싶다면 그 브랜드에 일반 명사 이름을 붙여라. 만약 일본 고급 자동차 브랜드 렉서스의 이름이 럭셔리 카 컴퍼니였다면 지금처럼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법칙이 납득이 될 거야. 지민아, 퀴즈 하나 내볼게. 회사의 이름과 브랜드 이름 중 무엇이 더 먼저일까? 1번, 브랜드 이름이 먼저다. 2번, 회사 이름이 먼저다. 3번, 동등한 위치다. 정답은 1번, 브랜드 이름이 먼저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13번째는 회사의 법칙이야. 지민이 너가 좋아하는 오레오 쿠키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지 아니? 나비스코라는 미국 스낵 제조 회사에서 만든 거야.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 이처럼 고객은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지 회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그리고 지민이 너처럼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회사 이름보다는 브랜드 이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브랜딩을 해 나가야 돼. 브랜드 네이밍을 하던 패키지 디자인을 하던 광고 카피를 만들던 말이야. 그런데 왜 수많은 기업의 디렉터들과 마케터들은 브랜드의 이름보다 회사의 이름을 더 우선이라고 생각할까? 그건 아마도 월급 통장의 브랜드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입금이 되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 지민아, 메가 브랜드라는 말을 들어봤니? 브랜딩 불변의 법칙 14번째는 하위 브랜드의 법칙이야. 많은 기업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브랜딩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문 용어를 고안해내기 십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가 브랜드라는 용어야. 자신의 핵심 브랜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두 번째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을 한데 묶어 메가 브랜드라는 의미 없는 말로 정당화하는 것이지. 세계적인 중저가 호텔 브랜드 홀리데이 인은 고급 호텔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플라자라는 하위 브랜드를 만들었어.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좋지 않았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중저가 호텔 브랜드인 홀리데이 인 계열이 만든 고급 호텔을 이용하느니 힐튼 호텔이나 하얏트 호텔과 같은 정통 고급 브랜드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만약 지민이 너가 하위 브랜드를 창출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면 이는 시장을 뒤쫓는 것이지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브랜드는 평생 한 개의 단일 브랜드에만 집중해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다음에 이어지는 자매 브랜드의 법칙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를 출시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민아, 이제까지의 브랜딩 법칙들은 모든 자원을 단일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로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브랜드가 커나감에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브랜드를 출시해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5번째는 자매 브랜드의 법칙이야. 현대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매우 성공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야.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는 당당히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들과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현대 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현대차 블랙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출시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의 제네시스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브랜드는 인식의 싸움이거든.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를 살 때 현대차에서 사는 것이 아닌 그저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말이야. 자매 브랜드를 만들 때는 기존의 브랜드에서 계열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 새 카테고리를 창출해서 완전히 별개인 브랜드를 출시하라. 그리고 엇비슷하지 않은 상이한 브랜드 이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번 법칙의 핵심이야. 지민아, 이번에는 한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 브랜딩 불변의 법칙 16번째는 모양의 법칙이야. 디자이너는 어느 날 한 회사로부터 새롭게 런칭하는 브랜드의 로고를 디자인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
디자이너는 브랜드의 감성적인 속성을 살리기 위해 휘갈겨 쓴 듯한 캘리그래피 로고를 디자인했어. 의뢰를 한 회사는 결과물에 만족을 했고 디자이너도 뿌듯했지. 그런데 문제가 곧 터졌어. 이 브랜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로고를 제대로 읽지 못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저 눈으로 보기에 예쁜 디자인을 한 결과인 거지. 이처럼 우리는 로고를 만들 때 브랜드의 분위기만을 생각하며 예쁜 심벌 디자인, 가독성이 떨어지는 과장된 서체 등을 사용하는 실수를 해. 하지만 브랜드의 힘을 전달하는 것은 잠재 고객이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지 시각적 심벌이 아니야.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는 잠재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가독성을 먼저 생각하자. 이 법칙만 잘 지켜도 남들보다 훨씬 눈에 띄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민아, 보통 장 보러 갈 때 어디 마트를 많이 가니? 실제로 우리나라 마트 중에 1등은 이마트라고 해. 이번 이야기는 이마트가 1등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거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7번째는 색의 법칙이야. 보통 우리는 브랜드의 색을 정할 때 브랜드가 확립하고 싶은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곤 해. 신선식품 브랜드라면 녹색을 사용하고 종합 소매점 브랜드라면 빨간색을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야. 전통적인 유통 강자 롯데마트와 삼성물산과 영국의 세계적인 유통업체 테스코의 합작 브랜드 홈플러스는 키 컬러를 정통적인 형식에 따라 빨간색을 사용했어. 하지만 이마트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계열의 노란색을 사용하고 멀리서도 노란색 간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매장 외관을 구성했어. 만약 이마트도 정통적인 방식에 따라 키 컬러를 빨간색으로 했다면 사람들은 지금처럼 이마트를 기억하고 찾아갈까? 브랜드는 주요 경쟁자와 정반대의 색을 써야 한다. 이 중요한 법칙을 절대 잊지 마. 지민아, 벌써 18번째 법칙이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18번째는 국경의 법칙이야. 이제까지 브랜드는 초점을 좁혀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초점을 좁힐수록 브랜드의 힘은 점점 강해진다고 말이야. 그런데 만약 우리 브랜드가 성장이 멈췄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시키는 선택을 해. 그리고 이는 브랜딩 제1법칙, 확장의 법칙에 희생당하고 말지. 그럼 브랜드의 성장이 멈췄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글로벌화하는 거야. 쉽게 말해 다른 나라에 내 브랜드를 수출하는 거지. 그리고 수출한 국가의 정서에 맞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브랜딩 법칙들을 따르는 거야. 특히 요즘은 전 세계가 쉽게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법을 찾아보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수출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야. 지민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브랜딩 법칙 중 가장 자주 위반되는 법칙이 바로 이것이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19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이야. 일관성이 없는 브랜드는 당연히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어. 한편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브랜드도 이 일관성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돼. 물론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지금 인기가 많은 내 브랜드도 언젠가는 그 인기가 사그라들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조급한 마음에 시장을 쫓아가려고 내 브랜드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리는 실수를 많이 해. 나는 패션 브랜드 중에 아메리칸 캐주얼의 정석 랄프 로렌을 가장 좋아하는데 만약 이 랄프 로렌이 스트릿 패션이 유행이라고 그 스타일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좋은 성과는커녕 브랜드의 이미지도 망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아메리칸 캐주얼의 선두 자리도 다른 브랜드에게 뺏기겠지? 이처럼 시장은 변할지 몰라도 브랜드는 변해서는 안 돼. 만약 시장이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일시적 유행을 따르다가 브랜드를 망치거나 굳게 버티면서 우리 브랜드가 가던 길로 유행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던가. 내 경험으로는 그 시기가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후자를 선택하는 편이 가장 최선이더라. 문득 이 유명한 문구가 떠오르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민아, 그럼 브랜드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이번 법칙은 우리 브랜드가 언제 변화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칙이야. 브랜딩 불변의 법칙 20번째는 변화의 법칙이야. 브랜딩에서는 일관성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브랜드도 우리의 인생과 같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브랜드를 변화시켜도 되는 조건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브랜드가 약하거나 소비자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엔 변화를 시켜도 돼. 두 번째는 브랜드를 먹이사슬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야. 쉽게 말해 가격을 낮추는 경우를 말해.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브랜드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결정이지만 이를 통해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기도 해. 세 번째는 브랜드 카테고리의 변화가 느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는 경우야. 대중의 인식 속에 내 브랜드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망각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거지. 하지만 이 경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브랜드는 인식의 싸움이야. 브랜드의 변화는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브랜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지민아, 이번 법칙을 안다면 내 브랜드를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될 거야. 브랜딩 법칙은 불변한다 해도 브랜드 자체는 그렇지 않다.
브랜드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침내 죽는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21번째는 어떤 브랜드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필멸성의 법칙이야. 브랜드는 우리 인생살이와 마찬가지야. 신세대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구세대는 뒤로 물러나고 결국 시들고 죽어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럼 우리의 브랜드를 자연사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어.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라도 아무것도 상징하지 못하거나 고리타분한 무언가를 상징한다면 그 브랜드는 죽게 내버려두는 편이 훨씬 현명해. 살리려고 하다가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거니까 말이야. 필름식 카메라를 상징하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로 산업이 이동한 현재의 카메라 시장에서 브랜드의 수명이 다한 것을 보면 지금 말하는 법칙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코닥은 아마도 디지털 카메라로 상품을 전환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의류 브랜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울 거야. 왜냐고? 코닥이 상징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과거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필름식 카메라이기 때문이지. 지민아, 드디어 마지막 법칙이다. 브랜딩 불변의 법칙 22번째는 일원성의 법칙이야.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게. 브랜드란 뭘까? 브랜드는 결국 보통 단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사야. 우리는 가장 인기가 많은 수입 맥주를 달라고 하는 대신 하이네켄을 달라고 하면 되고, 스위스제 고급 시계를 달라고 하는 대신 롤렉스를 달라고 하면 되고, 안전한 차를 달라고 하는 대신 볼보를 달라고 하면 돼. 이처럼 브랜드는 잠재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 단일한 아이디어 또는 개념이라는 것만 명심하고 초점을 좁혀 하나에 매진한다면 좋은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거야. 브랜드란 이렇게 어렵고도 간단한 거야. 지민아,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브랜딩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 그리고 아마 이 법칙들을 알게 돼서 브랜딩이 더 쉬워지기보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어려워졌을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원래 브랜딩은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 다음 영상에서는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본질적인 법칙들과 내가 현업에서 경험하고 느낀 팁들을 알려줄 테니까 지금처럼 계속 함께 해줘. 끝.